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재의 세상만사 축구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2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리그컵 준결승전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였는데요. 2대0으로 승리하는데 두 번째 추가골을 넣으면서 결정적으로 기여했죠.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는 최정상급 팀 20팀끼리 홈앤드 어웨이로 자웅을 겨루는 최고의 타이틀, FA컵은 약 600여 개에 가까운 아마추어 팀까지 모두 나와서 토너먼트로 자웅을 겨루는 대회, 그리고 리그컵은 90개가 조금 넘는 프로팀들끼리만의 각축전입니다. EPL 타이틀이나 FA컵에 비해서 권위는 다소 떨어지지만 그래도 제3의 타이틀로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결승전 단 한 경기만 남았습니다. 득점 장면은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우리 편이 공을 잡았을 때 수비진 뒤쪽에서부터 급 가속을 시작하고요. 수비진 사이를 바람처럼 가르면서 돌파하고 수비진 뒷공간에서 공을 받아 1대1 찬스를 만든 뒤에 그대로 득점으로 연결하는 패턴이었습니다. 훌륭한 골이죠. 기자회견 후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에 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나는 아직 토트넘 소속이다. 소속팀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식의 원론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은 터키 기자가 최초로 발설한 이래 계속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토트넘 측에서는 한국 에이전트의 자가 발전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는데요. 하지만 스페인에서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소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은 적어도 레알 마드리드 내부에서는 아주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마침 토트넘 측에서도 소문이 증폭될 만한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0년 연내에 손흥민 선수와 계약 연장을 했어야 하는데 웬일인지 그 계약이 해를 넘겼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토트넘의 현금이 부족하다. 이 점이 문제가 되겠죠.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의 주급을 대폭 인상해줘야 하니까요. 둘째는 어쩌면 토트넘이 지금 결단을 위한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대규모 투자를 통해 톱클래스 팀으로 진화하느냐 아니면 중상위권 팀으로 현상 유지를 하느냐, 이런 문제죠. 대규모 투자를 하자면 그만큼 위험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성적으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는 거죠. 유럽의 빅리그는 빅클럽들의 각축전입니다. 대개 우승팀들은 빅클럽 사이에서 나오죠. EPL만 해도 지난 30년간 빅클럽 이외의 팀이 우승한 경우는 딱 3번입니다. 리즈 유나이티드, 블랙번 로버스, 그리고 레스터 시티입니다. 그렇다면 왜 레알 마드리드가 손흥민을 원하는 걸까요? 레알 마드리드는 당장 성적을 내야 하는 팀입니다. 리빌딩이라는 말은 레알 마드리드 사전에 없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팬들에게 당신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언제나 대답은 딱 한 단어죠. 모든 것. 레알 마드리드 하면 떠오르는 정책이 있죠. 갈라티코, 스페인어로 은하수를 뜻하는 말입니다. 플로렌티노 페레즈 회장의 소신이기도 한데요. 세계 최고의 스타들을 영입해서 은하수처럼 많은 별들이 레알 마드리드를 위해서 뛰게 하겠다. 그래서 카시아스, 2002년 월드컵 득점왕 호나우두, 포르투갈의 신성 루이스 피고, 세계 최고 MVP입니다. 지네딘 지단, 그 밖에 라울, 프리킥의 마법사 베컴, 그리고 UFO 킥으로 유명한 브라질의 로베르토 카를로스까지 모두 한 팀에 끌어모았죠. 그래서 생긴 별명이 지구 방위대입니다. 플로렌티노 페레즈 회장이 남긴 유명한 말도 있죠. 가장 비싼 선수가 가장 싼 것이다. 아마 선수들의 효율, 그리고 선수들이 가져다주는 무형, 유형의 이익을 생각한 말 같습니다. 스페인 리그의 특징이 있죠. EPL이나 분데스리가, 이탈리아나 프랑스 리그에 비해서 선두권 팀과 하위권 팀 간의 실력 차가 좀 크게 난다는 거죠. 그래서 라리가에서는 중하위권 팀에게 지거나 비기면 타격이 큽니다. 손흥민은 이런 점에서 스페인 리그의 최적화된 선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통계를 살펴보죠. 금년 시즌에는
2021년 1월 6일 현재 모두 44번의 슛을 날렸습니다. 그 중에 유효 슈팅이 26번, 득점은 16골입니다. 골대를 맞춘 2개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적중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유효 슈팅 비율이 어마어마한 거죠. 작년 시즌 가장 유효 슈팅률이 높았던 팀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48% 내외였습니다. 효율로 보자면 더더욱이나 손흥민을 따라갈 선수는 없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날린 총 슈팅은 리그 전체 16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서도 득점은 리그 1위, 2위를 넘나들고 있죠. 슈팅 대비 득점률을 보면 동료 케인 선수는 5.8개의 슈팅당 1골, 이집트의 파라오 모하메드 살라 선수는 약 4.83개의 슈팅 중 하나를 골로 연결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무려 2.75개의 슈팅당 한 번의 골을 만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효율성이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유럽리그에서 기록한 150골의 득점 모두 필드골입니다. 순도 100%입니다. 단 한 번의 페널티킥, 프리킥도 없습니다. 여담이지만 70년대 후반부터 분데스리가를 호령했던 차범근 선수, 차범도 리그 308경기 출장 98골, 그리고 유럽리그나 독일 리그컵까지 치면은 372경기에 121골을 득점했는데요. 여기는 단 한 번의 프리킥, 페널티킥도 없는 100% 필드골입니다. 손흥민의 스피드,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능력, 거기다가 중거리 슛, 축구 센스까지 손흥민은 마드리드에서 즉시 전력감으로 꼽히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이미 월드 톱 클래스죠. 그리고 부상 경력도 없고요. 무엇보다도 성실합니다. 스캔들 한 번 없는 철저한 자기관리도 강점이죠. 그래서 생물학적인 나이보다 신체의 나이가 젊습니다. 마드리드가 손흥민을 영입하기에는 다소 나이가 많은 것이 아니냐 하는 반론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여러 면에서 유럽 축구는 차범근과 손흥민을 비교합니다. 차범근 선수는 1953년생으로 본격적으로 유럽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한 것은 1979년, 1980년 시즌부터죠. 만 26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1988, 89 시즌까지 정상권에서 활약했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 리그로 꼽히던 분데스리가에서 탑3 안에 늘 꼽히는 불세출의 공격수였으니까요. 손흥민 선수의 강점으로는 또 다른 면들이 꼽힙니다. 경기장 내에서 보여주는 수비 가담 혹은 이타적 플레이, 그래서 동료들의 신임을 얻는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골 넣는 것 이외에도 기여도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유럽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적응력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라커룸 분위기를 주도하는 친화력, 누구와도 살갑게 잘 지내는, 그리고 웃음이 많고 한편으로는 울음도 많은 영원한 소년의 이미지도 손흥민의 강점입니다. 차범근 감독님과의 경우와 단순히 대비를 하자면 손흥민 선수도 2027년, 2028년 시즌까지 정상급에서 활약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는 의료 기술이라든가 재활 테크닉들이 발전했으니까 어쩌면 그 이상 선수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범근 선수는 1988년, 1989년 시즌 후 은퇴했죠. 그의 UEFA컵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어웨이 경기 3대0으로 지고 홈 경기에서 세 번째 골을 득점한 극적인 승부를 연출한 게 바로 차범근 선수였죠. 차범근의 마지막 소속팀, 그리고 한때 손흥민이 몸담기도 했던 레버쿠젠의 마지막 UEFA컵 우승입니다. 레버쿠젠은 그해 승부차기까지 가서 우승컵을 획득했습니다. 한간에는 선수생활 말년에 차범근 선수의 폼이 좀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게 좀 사실과 다릅니다. 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기대했던 것만큼의 플레이를 보여주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차범근 선수는 한쪽 발꿈치에 상당한 부상이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마 리그 경기 같았으면 본인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출전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월드컵이었기 때문에 다소 무리한 출전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몸 상태로도
그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면 정말로 세계 최고의 선수였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988-89 시즌에 차범근 선수가 은퇴 선언을 했지만 아주 진지하게 선수로 뛰어달라고 요청을 했던 구단이 있습니다. AC 밀란입니다. 그때 차범근 선수가 독일 밖의 팀으로 이적을 했다면 그때는 이후 통합 정리였기 때문에 세금 문제가 좀 복잡했습니다. 감당해야 되는 세금이 꽤 많아서, 그리고 축구 선수로서 정점은 이미 확실히 넘어갔다는 생각 때문에 AC 밀란의 오퍼를 거절했지만, 그래도 오퍼를 받았을 때 차범근 감독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처럼 매우 들뜨고 흥분됐었다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죠. AC 밀란이 차범근 감독에게 원했던 것은 경기 종료 10분이나 15분을 남기고 들어가서 상황 자체를 일거에 바꿔버리는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2019년 시즌 K리그에서 경남의 백이종 선수, 이 노장 선수가 했던 역할과 비슷한 거죠. 백이종 선수는 최신기종 백이종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면서 경기 막판 수시로 극장골을 터뜨렸었죠. 당시 AC 밀란의 공격을 이끌던 선수들은 지금 들어도 정말로 세계 최고 정상급입니다. 차범근 감독에게 입단 요청을 하기 한 해 전에 그 유명한 블랙 튤립, 루드 그리트와 네덜란드의 폭격기 마르코 반 바스텐이 입단했었죠. 이탈리아 토종 공격수로는 마르코 시모네가 88-89년 시즌에 입단했으니까 만약에 차범이 입단을 했더라면 입단 동기가 됐을 겁니다. 손흥민 선수의 레알 마드리드 입단이 실현이 된다면 그야말로 한국 축구의 신기원이 이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리뉴 감독도 선수 경력에서 그리고 감독 경력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빠지는 것은 뭔가 허전한 것이다, 그 비슷한 말을 하기도 했었죠. 그만큼 레알 마드리드가 갖는 팀으로서의 상징성은 어마어마합니다. 얼마 전에 손흥민 선수가 수상한 한 해 동안 세계에서 가장 멋진 골을 넣은 선수에게 주는 푸스카스상, 그 주인공 푸스카스도 한때 레알 마드리드의 전설적인 공격수였습니다. 입단이 실현된다면 손흥민 선수는 입단하자마자 거의 주전으로 뛸 것이 확실시됩니다. 일본의 구보 선수, 2001년생 어린 선수와는 경우가 좀 다르죠. 현재 비아레알로 임대를 가 있는 구보 선수는 재능이 충만한 선수지만 육성형 외인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지는 본인의 능력에 그리고 본인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죠. 손흥민 선수는 완성형 선수라는 점이 다르죠. 이미 세계 정상에 올랐다는 점에서는 어떤 선수와도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한간에는 펠레 이후 10대 선수로 월드컵 결승전에서 득점한 두 번째 지구인인 음바페, 그리고 21세기 축구에 엄청난 임팩트를 몰고 올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홀란드, 여기에 손흥민을 묶어서 세 사람을 동시 영입하는 그랜드 갈락티코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라는데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레알 마드리드의 재정 상황이 최근에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얼마 전 선수단 전체의 임금을 10% 삭감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의 여파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당장은 어렵겠지만 아마도 금년 시즌 2020-2021 시즌이 끝나는 여름쯤이면 구체적인 오퍼가 어떤 식으로든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마드리드로 가거나 가지 않거나를 떠나서 손흥민 선수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좀 해보고 싶네요. 손흥민 선수는 현역으로 뛰는 동안은 결혼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 보면은 30대 중반까지는 싱글로 지내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는데요. 왜냐면은 저는 특급 유전자를 타고날 손흥민 2세에 대한 기대가 있거든요. 2030년경에나 은퇴한다면 최고의 선수 손흥민 주니어는 2050년 월드컵, 2054년 월드컵에서나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점이 아쉽습니다. 그래도 저는 유럽 최고 리그에서 최정상급 기량으로 아주 늦은 나이까지 오래도록 활약하는 손흥민 선수의 멋진 플레이를 계속 보고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원재였습니다.